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시장을 더욱 확장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폐입니다. 화폐가 없는 직접 교환 경제에서는 분업이 확대되기가 어렵죠. 특정 산업에 특화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쌍방의 욕구가 일치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원해야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간의 직접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빵과 쇠고기를 얻고자 한다고 합시다. 만약 제빵업자에게 취학 연령 아이가 없다면 교사는 빵을 얻지 못하고 살아야 되겠죠. 이 경우 자신이 직접 빵을 만들어 먹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교환의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로빈슨 크루소처럼 자급자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화폐 사용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죠. 화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간접 교환 경제에서는 궁극적인 거래자들의 욕구 일치가 필요치 않죠.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원하지 않더라도 화폐를 가지고 가서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욕구의 쌍방일치 문제와 관련된 거래상의 불편이 사라지고 시간이 절약되죠. 이렇게 해서 생긴 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사용하여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화폐 사용이 거래의 이익을 크게 확대하죠. 화폐 경제가 거래의 이익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업을 촉진시켜 사람들을 특정한 일에 전문화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앞의 수학교사에 의해서 교사는 추학연령의 아이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그로부터 받은 화폐를 사용하여 제빵업자로부터 빵을 구입하면 되죠. 이제 자신이 빵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 시간에 자신이 전문 분야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죠. 이렇게 화폐는 전문화를 촉진하고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화폐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화폐의 형태가 물품 화폐로부터 시작하여 금속화폐, 주화로 진화한 과정을 설명하죠. 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됨에 따라 이제 재화의 교환 가치를 쉽게 측정할 수 있게 되죠. 이 대목에서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와 물의 역설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치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때로는 어떤 특정 물건이 가진 효용을 나타내고 때로는 사람이 물건을 가진 자체로 얻는 능력, 즉 해당 물건으로 다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전자는 사용가치라 하고 후자는 교환가치라고 한다. 사용가치를 최대로 가진 물건들이 종종 교환가치를 거의 가지지 않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교환가치를 최대로 가진 물건들이 사용가치를 거의 가지지 않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물보다 유용한 것은 없다. 하지만 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교환할 수 있는 것도 흔치 않다. 반대로 다이아몬드는 사용가치가 별로 없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가진다면 또 다른 재화를 상당히 많이 구매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에게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물의 가격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이 의문은 오늘날 한계효용 이론으로 풀리죠.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모든 가치, 즉 총가치, 사용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추가적인 한 단위 소비하는 것에 부여하는 가치, 즉 주관적인 한계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한계효용 이론입니다. 다이아몬드 없는 세상에서는 살아도 물 없는 세상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물의 총가치, 사용가치죠. 분명히 다이아몬드의 총가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물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한 컵을 더 소비하는 것에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죠. 즉 물의 한계 가치가 낮은 것입니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매우 희귀해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1캐럿을 더 사용하는 것에 수천만 원을 지불하려고 하죠.
이런 주관적인 한계 효용 이론을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가치가 매우 큰 물보다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높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에게는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 속에서 아담 스미스는 나름대로 재화가 특정 가치를 갖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단히 노력합니다. 제1권 5장에서 7장까지가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논란이 되는 노동가치설의 내용이 나오죠. 비버를 잡는 데 드는 노동력이 사슴 한 마리를 잡는 데 드는 노동력의 2배라면 비버 한 마리는 당연히 사슴 2마리와 교환하거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재화의 가치는 생산에 투입된 노동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부론의 이 부분이 바로 노동가치설로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칼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미쳐 칼 마르크스가 노동이 가치 유일한 창출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하고 그 보수는 가격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주는 가격만큼 보수를 주지 않고 이윤으로 자기 몫을 챙기고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임금만을 주며 착취한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노동가치설을 유도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내용을 보고 아담 스미스를 비판하는 것이니까요. 비버와 사슴의 예는 원시 수렵 사회의 경우입니다. 원시 수렵 사회에서 재화의 가치가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력을 반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실제로 파악하려고 했던 것은 총 생산 비용이었습니다. 원시 수렵 시대에서 총 생산 비용은 거의 다 노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원시 수렵 시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참 진화한 사회죠. 아담 스미스는 더 현대적인 경제 체제에서는 노동 이외에 토지와 자본이라는 다른 생산 요소들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 요소라는 것은 오늘날 경제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런 생산 요소들을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이용해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과 유통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선구적인 것이죠. 요즘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는 수요와 공급 모형의 모태이며 수요와 공급이 변했을 때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시장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국부론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부분만을 가지고 아담 스미스를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화폐가 어떻게 생성 발전했고 화폐가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점,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재화의 가치 결정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생각과 아담 스미스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